자, 오늘 첫 시간이고요. 스토아 수업 아마 맨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제가 철학은 어떻게 삶의 기술이 되는가. 네, 철학이 왜 삶의 기술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유일한 이유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니체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 돕지 못하는 철학은 가치가 없으며 단지 말로서 말을 비판하는 것에 불과하다. 네, 니체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 스토아 철학은 2000년, 2500년 전에 탄생했던 철학인데 그때 이 철학을 이야기했던 분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철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니체도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다라고. 철학은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제가 볼 때 실용적 지혜예요. 뭔가 이론적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스토아학파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핵심적 질문을 던집니다. 뭐 책 내용이 대부분은 어떻게 살아야 그러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니? 라는 질문을 우리가 계속 맞닥뜨리게 되죠. 6페이지에 또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늘 좋은 것에만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뭘 늘 좋은 것에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키케로의 이야기도 하나 있는데요. 철학은 죽는 법을 배우는 거다라는 얘기도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나쁜 일 때문에 뭔가를 배웠다면 그 나쁜 일과 배운 것은 뭘까? 제가 봐도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서 더 많이 배울 수가 있더라는 거죠. 네. 8페이지 스토아 철학의 오해 서문 부분에 이런 오해가 있어요. 스토아 철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통을 참아내기만 하는 극기심, 평정심만을 강조해서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냉혈 인간으로 스토아 철학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스토아 철학은 그런 건 아니고 진정한 스토아주의는 현세와 얄팍하게 타협하지도 않지만 세상의 부당함도 무조건 참지도 않는다. 현실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를 보시면 맞고요. 또 1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스토아 철학이 던지는 질문인데요.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궁극적으로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던지는 질문들이. 우리가 한 번씩은 다 생각하고 있는 질문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가지는 질문들이고 철학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질문들에 우리가 답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질문 중에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싶은 건 선생님들의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건 무엇인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싶고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기준으로 A냐 B냐의 길에서 A를 택하는 기준이 뭐고 B를 택하는 기준이 뭔가 한번 이 두 가지 질문을 또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명상록에는 이런 글을 썼답니다. 황제인데도 그때 당시에 너는 평생 자신이죠. 너는 평생 곳곳을 떠돌았다. 하지만 끝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돈이나 명성을 쫓거나 제멋대로 사는 것은 답이 아니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어디에도 없었다. 네. 이렇게 아우렐리우스 이런 황제였지만 이 양반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답인지 자신이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인사이트가 있죠. 우리가 보면 모든 걸 다 가지신 분, 이 황제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이 좀 떠올랐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았나? 만약에 찾았다면 뭐고 찾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뭘까? 뭐 이런 한번 질문을 또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1장 제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32페이지까지는 스토아 철학 창시자 제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아 철학은 어떻게 창시됐는지를 좀 알게 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네. 이성, 절제, 부동심을 강조했고요. 절제하고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강조했고 외부의 어떤 불행과 변화, 압력에 결코 휘둘리거나 빼앗기지 않는 내면의 행복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불행이 다가오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내면적으로 굳건함이 있으면 이 내면의 행복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무역상을 하셨던 분이에요. 제논은. 그 당시에 무역상은 되게 돈을 잘 벌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 2500년 전에. 제논의 가족들은 아주 비싼 물건을 거래하는 큰 무역상이었고요. 그런데 이분이 잘 살아가다가 배가 난파가 됐대요. 무역상을 하다가. 막대한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죠. 배가 난파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 전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논은 그런데 대부분 절망하고 이렇게 해야 할 일이지만 이분은 이 절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절망은 했겠지만 잘 이겨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배는 난파했지만 항해는 성공적이었다. 이 얘기가 결국은 우리 삶에서도 내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삶의 어떤 방향에서 했지만 그게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잘 살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는 난파했지만 항해는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배가 난파했기에 이 제논이 아테네에 오랫동안 머물렀고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라는 스토아 철학을 창시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배가 난파되지 않았으면 이 스토아 철학을 창시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냥 계속 무역상으로 떠돌다가 삶을 마감했겠죠. 네. 엄청난 불행이 왔지만 2500년이 돼서도 사람들이 이 제논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불행은 결코 우리의 행복을 줄일 수 없다. 네. 제논이 이렇게 큰 불행이 있었지만 결국 더 큰 인생에서 성공을 살았던 것은 결국 불행이 우리의 행복을 줄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고통과 불행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네. 보통 난파 사고로 동료와 가족들을 잃었을지는 모르고 쫄딱 망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사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죠. 우리가 뭐 비즈니스를 하다가 뭔가 망하거나 하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뭐 자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다. 육지 무역상이 되어 다시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좌절한 채 또 그리고 술독에 빠져 살 수도 있었고, 하지만 제노는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방식을 쫓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문하세아스라는 제논의 아버지도 무역상을 하셨던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자식에게 소크라테스 책을 선물했답니다. 이 제논에게 아버지가. 그래서 제논은 이렇게 무역상을 할 때도 쉬는 날에 서점을 방문했대요. 서점 주인이 소크라테스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자주 했는데 이 제논보다 소크라테스가 한 100년 전의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삶을 산다는 이유로 아테네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게 소크라테스의 삶이었죠. 그러면서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논의 이야기를 하면 자기보다 100년 전에 살았던 소크라테스의 삶을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고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다라는 얘기. 저는 이 파트를 보면서 제논이 소크라테스보다 100년 후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게 좀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이 말에 동의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동의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25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준비된 학생 앞에는 스승이 절로 나타난다. 제논의 스승은 크라테스였고요. 근데 이 준비된 학생 앞에는 스승이 절로 나타난다는 얘기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견이. 학생과 스승은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죠. 보통.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스승만 준비되고 학생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학생은 준비되고 스승의 깊이가 약하거나 하면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질문이 좀 떠올랐어요. 우리 다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떤 배움의 성취를 위해서는 스승과 학생 둘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 것 같은가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성취를 위해서는 학생이 더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는지 스승이 더 준비가 잘 돼야 돼 있지 않은지 이런 약간 닭이냐 달걀이냐에 대한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26페이지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스인들은 모든 인간이 내면의 천재성 또는 자기 삶을 인도하는 목적인 다이몬을 지니고 있다고 여겼답니다. 다이몬, 내면 안에. 그런 개인적 본성과 보편적 본성이 일치될 때 삶이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이몬이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책에도 나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 자신이 뭔가 하려고 하면 다이몬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변명이나 이런 책을 보면.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이몬, 자기 내면 안에서 막 마음에서 우러나는 다이몬이 자기한테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뭔가 자신이 하려고 하면 그거 하지 말라고는 자주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럼 약간 우리가 볼 때는 양심적인 뭐 이런 선의지 이런 거를 다이몬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 다이몬에 대해서 지금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네. 인간 내면 안에서 올라오는 뭔가 천재성 뭐 이런 거다라는 얘기. 27페이지에 네. 제논은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사교 모임도 피하고 소수의 친구들하고만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대요. 왕이 초대한 그 파티 도중에 빠져나간 일도 있었답니다. 원래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왕이 궁정으로 초대했을 때 태자도 놓았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하는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이렇게 철학으로 들어왔는데 왕이 초대했는데도 태자도 놓고 파티하는 도중에 왕이 초대한 파티에 몰래 빠져간 일도 있었다는 게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삶을 단순하게 꾸리려고 애썼구나라는 게 보이죠. 보통이면 요즘 같은 시대에도 왕이 초대하면 빠져나기 힘든데 그 당시엔 더 힘들었겠죠. 왕의 절대 권력이었던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 생애만 보더라도 어린 시절 부를 누리고 편안하게 살면 성인이 된 후 방탕해지거나 소박한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은 근거가 없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어린 시절에 자신의 경험이나 이런 게 자기 삶에 많이 지배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어린 시절 부유하게 살면 성인이 된 후 되게 방탕해지고 뭐 소박한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막 이상한 삶이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 얘기들이 하죠, 책에서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에 험악한 경험이 나쁜 어른이 되게 한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가끔씩 보면 내가 어릴 때 이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나쁜 어른이 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에 동의하는지도 궁금했어요. 예. 정말 어린 시절에 좋은 경험이 컸을 때 좋은 경험이 되는지, 좋은 어른이 되는지, 어린 시절에 나쁜 경험이 그 나쁜 경험 때문에 나쁜 어른이 되는지, 네, 이 말에 동의하는지도 질문에서 하나 떠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이거는 그냥 네, 조금 29페이지에 뭐 주랑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 주랑이라는 게 이렇게 벽 없이 기둥으로만 세워져 있는 아테네 건물들, 이걸 주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어서 한번 찾아봤고요. 이런 주랑에서 이렇게 토론을 했답니다. 제논에서. 그래서 제논은 오직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의지를 갖춘 사람만 제논의 주랑에서 깨우침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준비된 학생 앞에 스승이 절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이 제논의 책이 남아있지 않답니다. 단지 책을 읽은 사람들이 몇몇 요약했던 내용이 제논의 말로 지금까지 인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을 제논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목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덕을 추구하며 사는 거다. 자연은 우리를 덕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네, 저는 이 말 동의하는데 아마 깊이 생각하면 정말 동의가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자연, 아까 말했던 다이몬도 결국 자연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는 것.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거 하지 마라고 막 올라오는 찝찝함.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그 생리적인 작용이죠. 우리가 보통 스토아 철학하면 4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용기, 절제, 정의, 지혜, 이 4가지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스토아 철학 수업에서도 스토아적 삶의 공유에서도 배웠죠. 자, 이런 게 있죠. 아고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진리를 탐구하고 사색하기 위해 오랫동안 산책했으며 치열한 토론을 통해 진리를 시험했다. 그렇게 얻은 지혜는 어떤 고통과 불행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내면의 행복을 굳건하게 지키도록 해주었다. 난파 사건으로 철학에 입문했고 제논은 그는 지혜를 얻기 위해 평생 노력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사소한 행위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쉽지 않았다. 쉽게 얻어지지 않았다. 네, 저는 이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은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힐링이란 말이 되게 유행했어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뭐 엄청나게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목표지향적으로 살아야 되니 이런 얘기, 그거에 대한 반론으로 힐링을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제논은 이런 얘기를 하죠. 사소한 행위에서 우리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힐링이죠. 요즘 말하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 말로만 툭툭툭툭 한 걸로 자연을 한번 등산 한번 했다고 힐링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결국은 우리가 목표 지향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좀 불편한 삶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얘기가 제가 들어와서 좀 마음에 와닿았던 얘기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는 네, 이 얘기가 너무 저한테 인사이트 있게 다가왔어요. 72살, 72살에 주랑을 떠나던 와중에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논이 손가락이 부러졌나봐요.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낀 제논은 그 일이 자신이 살 만큼 살았다는 신호라고 여겼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만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넘어지시거나 하면 이렇게 또 뼈가 또 부러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신호로 이분은 자신이 이제 살 만큼 살았다는 신호를 느꼈대요, 제논이. 그리고 그는 바닥을 주먹으로 탁 치면서 자신보다 한 세기 앞서 살았던 시인 호데우스의 명언을 얻는다. 네,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발로 이 세상에 왔는데 어찌 나를 부르느냐? 왜 나를 갑자기 부르냐? 내가 그냥 가고 싶으면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숨을 참으며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너무
이게 너무 막 저한테는 이게 진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이랬을까? 막 갑자기 이게 약간 소설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한테 좀 인사이트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의미는 이거죠. 저자가 소설로 썼다면 자기 의지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뭐 타인의 의지로 난 살고 싶지 않다. 내 발로 왔으니까 내가 어떻게 뭐 하든 죽든 말든 하겠다라는 뭐 이런 얘기에서 조금 인사이트가 와닿아서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